세계는 몰랐죠. 판도가 이미 뒤집혔다는 걸. 하버드 정치학과 강의실. 그날 리처드 마크 교수가 던진 질문 하나가 세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수백 명의 학생이 침묵한 순간 화면에는 단 하나의 국기, 태극기가 떴습니다. 중국 히토류 점유율 70%, 일본 조선 점유율 6%, 미국 군함 건조량 세척. 패권국들의 수치가 무너지는 동안 단 하나의 나라만 상승하고 있었죠. 한국이 중심이라고? 꿈 깨세요. 한 일본인 학생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단 48시간 뒤 CNN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미 해군 한국 조선소 긴급 협력 체결. 더 충격적인 건 그것이 세계 재편의 서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세계의 중심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나라가 어디냐고 말이죠. 누군가 러시아라고 속삭였고 다른 누군가는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화면에 단 하나의 국기를 띄우셨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젤리나 헨리입니다. 하버드 정치학과 4학년이며 그날 강의실에서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리처드 마크 교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오늘은 세계 질서를 재배치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리가 아니라 재배치라는 표현이 신선했어요. 솔직히 그 순간 또 한국 성공담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학기 내내 비슷한 강의를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이 보여주신 첫 슬라이드를 본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여성의 사진이 화면을 채웠어요.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의 신임 총리였죠. 교수님은 이 사람이 취임한 뒤로 일본이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골 때리는 상황이라는 표현을 쓰시자 웃음이 터졌지만 교수님 표정만은 심각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자위대를 파견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을 둘러보시며 물으셨어요. 이게 왜 위험한지 아느냐고. 대만 문제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핵심 이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일본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였죠. 교수님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차라리 중국 지도자 앞에서 욕을 해도 이것보단 낫다고 하셨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뺨을 때리는 것보다 대만 언급이 더 위험하다니 중국 입장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중국의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이 세 단어를 언급하셨어요. 히토류라는 물질이었습니다. 한자로는 드물 희자의 흑토자를 쓴다고 설명하셨는데요. 땅속 깊은 곳에 극소량만 존재하는 특수한 광물을 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 전자기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이셨어요. 스마트폰 화면, 자동차 엔진 제어 장치, 비행기 항법 시스템, 이 모든 것에 히토류가 들어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히토류 없이는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강조하셨어요.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끊으면 세계 첨단 산업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정확히 그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카이치 발언 이후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즉각 중단시켰어요. 화면이 바뀌며 일본 기업들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세계적 자동차 회사들이 비상에 돌입했다고 하셨어요. 비축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시한을 말씀하셨어요. 길어야 2달, 빠르면 1달 안에 공장이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세계적 기업들이 그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분야가 있었어요.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제조의 핵심 재료라고 하셨어요. 특히 고성능 칩을 만들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거였어요. 중국 외에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숫자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92%. 일본이 중국산 히토류에 의존하는 비율이었어요.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의존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하셨는데요. 공급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응을 소개하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다카이치는 일본 기술로 히토류 없이도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웃음이 터졌어요. 이번엔 황당함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하셨어요. 히토류 없이 반도체를 만든다는 건 물 없이 밥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화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나라의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일본 내부의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이 새 화면을 띄우셨어요. 일본 주요 기업 대표들의 공동 성명서였습니다. 도요타 회장, 소니 사장, 파나소닉 최고 경영자 같은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셨어요. 정부에 긴급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명서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즉각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현 상태가 지속되면 일본 제조업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강조하셨어요. 재계가 정부에 이렇게 강하게 압박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일본 주요 신문 사설들을 보여주셨어요. 요미우리, 니혼 게이자이, 심지어 우익 성향의 산케이까지 모두 다카이치를 비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판의 초점이 특이했어요.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건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일본 언론이 자국 총리에게 한국 관련 경고를 하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요미우리 신문 사설 일부를 읽어주셨습니다. 일본은 지금 중국의 자원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마저 적으로 돌리면 일본은 완전히 고립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수님은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왜 일본 언론이 한국 얘기를 꺼냈느냐고 물으셨어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세 가지 영역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는 조선과 방산 분야였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대형 선박을 제대로 건조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핵심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지만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덧붙이셨어요. 둘째는 디지털 생태계였습니다. 교수님이 놀라운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일본이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미국 플랫폼에 연간 540억 달러를 지불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국 디지털 서비스가 약해서 외국 기업의 돈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였어요. 반면 한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자체 플랫폼이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적자가 일본의 11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이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셋째는 지정학적 상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일본 주변 지도를 띄우셨어요.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지만 영토 분쟁으로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서쪽에는 중국이 있지만 센카쿠 열도 문제로 매일 충돌한다고 하셨어요. 남쪽에는 대만이 있지만 일본이 지켜줘야 할 대상이지 기댈 상대가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일본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이웃은 한국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교수님은 그래서 일본 언론이 총리에게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라고 정리하셨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교수님의 결론이었어요.
일본이 한국 눈치를 보는 건 감정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정도 아니고 과거사 반성도 아니라고 덧붙이셨어요. 순전히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다카이치가 아무리 강경 노선을 걸어도 산업계와 언론이 제동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일본 경제가 버티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연단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질서 재배치의 시작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으로 억누르던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능력을 가진 나라가 중심이 되는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 중 하나라고 덧붙이셨죠.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한국 눈치를 본다니.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들이 아무리 정확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에 도쿄 야경이 떴습니다.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긴자거리였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빛 아래서 지금 비명이 들린다고 곡소리라는 표현을 쓰시자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교수님은 일본 경제의 상징부터 꺼내셨습니다. 도요타라는 이름을 언급하셨어요.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생산 중단 위기에 몰렸다고 하셨습니다. 히토류 재고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60일 도요타가 보유한 히토류로 버틸 수 있는 날짜였어요. 교수님은 이게 최대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중국이 계속 수출을 막으면 2달 안에 공장이 멈춘다는 의미였죠. 혼다는 더 심각했습니다. 45일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닛산은 50일,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가 석 달을 못 버틸 상황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세계적 기업들이 그렇게 취약하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왜 자동차에 히토류가 필수인지 설명하셨어요. 요즘 자동차는 컴퓨터 덩어리라고 하셨습니다. 엔진 제어, 브레이크 시스템, 에어백 작동, 전부 반도체가 조종한다고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재료가 히토류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히토류 없이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 뇌 없이 사람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겉모습은 완성할 수 있어도 작동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다 더 급박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새 화면을 띄우셨어요. 일본 반도체 산업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미 비상경영에 돌입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은 반도체가 왜 더 심각한지 설명하셨습니다. 자동차는 완제품이지만 반도체는 모든 제품의 부품이라고 하셨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가전제품, 의료기기, 전부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멈추면 일본 전자산업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였죠. 교수님이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셨습니다. 첨단 산업이라는 용어였어요. 과거에는 석탄, 철강, 조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같은 최첨단 기술이 핵심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일본의 첨단 산업이 히토류에 의존하는 비율을 보여주셨습니다. 92%라는 숫자가 떴어요. 거의 전부를 중국에서 들여온다는 의미였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일상적인 예로 설명하셨어요. 한 식당이 모든 식재료를 단 한 곳에서만 받는다고 상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공급처가 문을 닫으면 식당도 즉시 영업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이셨어요. 지금 일본이 정확히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화면이 바뀌며 긴급 성명서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문서였어요. 도요타 회장, 소니 사장, 파나소닉 대표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핵심 문장을 읽어주셨습니다. 정부는 즉각 중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라. 현 상황이 지속되면 일본 제조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성명서 톤이 강경했어요. 요청이 아니라 요구에 가까웠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강조하셨어요. 일본 재계는 전통적으로 정부에 순응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덧붙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 침묵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언론 반응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일본 주요 신문 헤드라인들을 연속으로 띄우셨어요. 요미우리, 니혼 게이자이, 아사히, 심지어 우익 성향의 산케이까지 전부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실책을 비판하는 건 예상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할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교수님이 요미우리 사설 전문을 보여주셨어요. 일본은 현재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의 자원 봉쇄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마저 적으로 만들면 일본 외교는 파산한다. 문장이 단호했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일본 언론이 자국 정부에 한국 관련 경고를 하다니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이유는 조선산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20년간 일본 조선업 점유율 변화였습니다. 2000년에는 35%였다가 지금은 6%로 추락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같은 기간 한국은 28%에서 47%로 상승했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역전이었죠. 교수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셨어요. 일본은 효율성을 추구하며 조선소를 줄였다고 하셨습니다. 인건비가 비싸고 수익이 적으니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반면 한국은 계속 투자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규모를 키웠다는 겁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대형 선박을 제대로 건조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식 통계에는 나오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이 구체적인 품목을 나열하셨습니다. 특수 강판, 정밀 배관, 전자 제어 시스템, 디스플레이 패널, 전부 한국산이라고 하셨어요. 일본 조선소가 한국 부품 없이는 배 한 척 완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방위산업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일본이 추진하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좌초위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기술 진척은 더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일부 도입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이셨어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과거 일본이 한국에 기술을 주던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된 거였죠. 교수님이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디지털 생태계였어요. 새로운 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디지털 무역 적자 비교였습니다. 일본 540억 달러, 한국 47억 달러, 11배 차이가 났습니다. 교수님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풀어주셨어요. 디지털 무역 적자란 외국 디지털 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검색 엔진, 동영상 플랫폼, 메신저, 전자상거래, 이런 서비스를 외국 기업에 의존하면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점유율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본에서 구글이 검색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애플 아이폰 점유율은 65%, 아마존 전자상거래 점유율은 28%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반면 한국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네이버가 58%, 카카오톡이 94%, 쿠팡이 24%를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국 플랫폼이 시장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교수님이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셨습니다. 디지털 주권이라는 용어였어요. 주권은 나라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뜻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디지털 주권은 디지털 공간에서 자기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의미한다고 덧붙이셨어요. 한국은 디지털 주권을 지켰고 일본은 외국 기업에 넘겼다고 정리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11배 적자 차이로 나타난다는 거였죠. 교수님이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일본 경제지에 자성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왜 일본은 네이버를 못 만들었나? 한국 디지털 전략을 배워야 한다. 이런 제목들이 나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정학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동아시아 지도를 띄우셨어요. 일본 주변국들을 하나씩 짚어가셨습니다. 북쪽 러시아는 북방 영토 분쟁으로 적대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쪽 중국은 센카쿠 문제로 매일 충돌한다고 덧붙이셨어요.
남쪽 대만은 일본이 지켜줘야 할 대상이지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일본이 실질적으로 손잡을 수 있는 이웃은 한국뿐이라고. 그래서 언론이 총리에게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마지막 폭탄이 터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의회 해산 계획이었어요. 교수님이 최근 보도를 소개하셨습니다. 2월 중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하셨어요. 의회 해산이 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회를 강제로 없애고 총선거를 치르는 제도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시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예산안심이라고 하셨어요. 나라 살림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너뛰고 해산하겠다는 거였어요.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정부가 돈을 못 쓴다고 하셨어요. 공무원 월급 복지 예산, 국방비, 전부 집행이 중단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고 물으셨어요. 교수님 스스로 답하셨습니다. 다카이치가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하지만 이미 계획이 언론에 노출돼서 실행은 어려울 거라고 덧붙이셨어요. 교수님이 트럼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혹시 미국이 일본을 도와줄 거냐고 물으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했죠.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원하는 걸 다 받았다고 하셨어요.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카이치가 서명한 계약이라고 덧붙이셨어요. 일본 납세자들이 향후 수십 년간 갚아야 할 천문학적 금액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으니 다카이치에게 관심이 없다고 정리하셨어요. 게다가 지금 일본 위기는 외부 공격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카이치 본인이 실언해서 벌어진 자충수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최종 정리를 하셨습니다. 일본이 한국 눈치를 보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정도 아니고 반성도 아니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순전히 생존 본능이라고 강조하셨어요. 히토류는 중국이 막았고 트럼프는 무관심하고 산업은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디지털은 미국에 잠식당하고 주변국은 전부 적대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마저 등 돌리면 일본은 끝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본만의 문제일까요?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지금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해답을 찾고 있다고 덧붙이셨어요. 그 해답이 바로 한국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졌어요. 미국도 한국을 찾는다고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교수님이 새로운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기가 나타났어요. 성조기를 보는 순간 조건반사처럼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최강, 1위, 패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리처드 마크 교수님은 오늘 그 공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국가는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 대답이 나왔지만 중국이라는 답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왜 중국을 경계하는지 구체적으로 아느냐고 재차 물으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답을 제시하셨어요. 중국의 조선 능력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배라는 단어가 나오자 의아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21세기에 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의문이었죠. 교수님이 보여주신 다음 데이터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미국 조선소 변천사라는 제목의 그래프였어요. 1980년대 20개 시설이 현재 2개로 축소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20개가 2개로 90% 감소였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단순한 산업 구조 조정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어요. 국가 안보의 근간이 무너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고용 인력도 함께 보여주셨는데요. 18만 명에서 2만 7천 명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핵심 질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조선소 감소가 왜 안보 위협이냐고 물으셨어요. 학생 한 명이 군함 생산 차질이라고 답했습니다. 교수님이 정확히 그거라고 확인하셨어요.
미국 해양 전략의 기본 전제를 설명하셨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 양면 제해권 확보, 전 세계 해상 교통로 통제, 동맹국 방위를 위한 신속 전개 능력, 이 모든 게 해군력에 기반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해군력을 생산할 조선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기밀 해제된 국방부 문서를 소개하셨습니다. 작년에 공개된 해군 조선 능력평가 보고서라고 하셨어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향후 30년간 필요한 함정의 40%만 국내 건조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 숫자의 함의를 풀어주셨습니다. 미국이 자국 방위에 필요한 함정의 60%를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하셨어요. 역설적이게도 세계 최대 해군력을 보유한 나라가 배를 못 만드는 상황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비교 데이터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연간 군함 건조량이었어요. 중국 23척, 미국 3척, 거의 8대1 격차였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단순한 양적 차이가 아니라고 강조하셨어요. 전략적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격차는 계속 벌어진다고 하셨어요. 중국은 매년 생산량을 늘리는데 미국은 현 수준 유지도 버겁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조선소 인프라도 없고 숙련 인력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셨습니다. CNN 서울 특파원 스미스가 보낸 현장 리포트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오랜 동료이자 아시아 전문 기자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첫 화면은 항공 촬영 사진이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전경이 펼쳐졌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한국 HD-현대 조선소라고 과거 현대중공업으로 알려진 세계 최대급 시설이라고 하셨어요. 스미스의 메모가 함께 표시됐습니다. 동시 건조 중인 대형 선박 3척, 각각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미국이 1년에 군함 3척 건조로 버거워하는 동안 한국은 780척을 생산한다고 하셨어요. 260배 차이라는 숫자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학문적으로 분석하셨어요. 한국의 산업 구조가 아직도 전시 동원 체제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70년 넘게 지속된 휴전 상태가 산업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한국은 평시에도 최대 가동률을 유지하고 유사시 24시간 내 전시 생산으로 전환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교수님은 이걸 평화의 역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평화가 길어지면 전쟁 대비 능력이 퇴화한다는 거였어요. 반면 긴장이 지속되면 대비 태세가 유지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스미스의 두 번째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함정 건조 기간 국제 비교표였어요. 동급 군함 기준으로 미국 8년, 중국 4년 반, 한국 3년 반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하셨어요. 한국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빠르게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속도뿐 아니라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사례 연구로 미국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을 제시하셨습니다. 계획 공기 5년이었으나 실제로는 11년이 소요됐다고 하셨어요. 반면 한국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3년 2개월 만에 예정보다 빨리 완공됐다고 비교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강의실이 숨죽였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함정 건조 협력 요청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최근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작년 미 해군이 한국 HD-현대의 구축함 정비를 의뢰했다는 기사였어요. 더 최근 자료도 있었습니다. 미 태평양함대 소속 구축함 2척이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를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수님은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목표는 수리가 아니라 신규 건조라고 설명하셨어요. 미 의회에서 한국 조선소 활용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식 발표 전 단계이지만 실무 검토는 거의 완료됐다고 덧붙이셨어요. 교수님이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미국은 단독으로 중국 해군력 증강에 대응할 조선 능력이 없다고, 시설도 인력도 시간도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반면 한국은 속도, 품질, 생산량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스미스의 마지막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 글로벌 점유율 분석이었어요. LNG 운반선 78%,
초대형 컨테이너선 65%, 해양 플랜트 71%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LNG선의 기술적 난이도를 설명하셨어요. 영하 163도 초저온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초정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상 한국뿐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이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철학적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굴욕인가요? 아니라고 답하셨어요.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전략적 사고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수용할 거라고 미국이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바로 21세기 권력 구조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 협력 없이는 미국도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는 현실, 이것이 새로운 전략적 균형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통찰을 제시하셨어요. 국력의 원천이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영토 면적이나 군대 규모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능력이 진짜 힘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능력을 보유한 국가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현실이 실감났어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역학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제시한 모든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주제를 예고하셨어요.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 중동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하는 각자의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고 하시며 잠시 쉬어가셨어요. 교수님이 강단에서 내려오시며 학생들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다고 하셨어요.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실책을 봤다면 이제는 왜 일본이 구조적으로 한국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자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그래프 하나를 띄우셨어요.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변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일본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2000년대에는 35%였다가 현재는 6%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6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거였어요.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인지 설명하셨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일본이 조금 더 앞서 있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47%로 세계 1위가 됐고 일본은 6%로 추락했다는 거죠. 교수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셨어요. 일본이 비용 절감을 위해 조선소를 축소하고 인력을 줄였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한국은 계속 투자하고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덧붙이셨어요. 그 결과 지금은 대형 선박 건조 능력에서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동양인 학생이었어요. 교수님이 발언권을 주셨죠. 그 학생이 일어나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나카타라고 하며 도쿄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이라고 했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카타는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일본 조선 산업이 축소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일본이 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동했기 때문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조선업 같은 중공업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하는 일이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나 정밀 기계 같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갔다는 주장이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꽤 그럴싸한 반론이었거든요. 나카타는 자료까지 준비해왔다며 노트북을 꺼냈어요. 일본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품목들을 나열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의 40%, 정밀 베어링의 55%, 탄소 섬유의 60%를 일본이 생산한다고 설명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으셨습니다. 나카타의 발표가 끝나자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좋은 지적이라고, 실제로 일본이 그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디지털 무역 적자 비교표였어요. 일본은 540억 달러, 한국은 47억 달러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셨는데요. 일본이 한국보다 11배나 많은 돈을 디지털 서비스 수입에 쓰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일본은 검색 시장의 75%를 구글이 장악하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의 65%를 애플이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한국은 네이버가 58%, 카카오톡이 94%를 차지하며 자국 플랫폼이 강하다고 설명하셨어요. 나카타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 아니냐고 물었어요. 도요타나 소니 같은 브랜드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소리에 약간 떨림이 있었지만 끝까지 주장을 이어갔어요. 교수님은 의자에 앉으시며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지금 한국 부품을 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용하고 평범한 말투였지만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은 스미스가 보낸 자료를 띄우셨어요. 도쿄 특파원이 작성한 보고서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스미스의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일본 조선소들이 한국산 철강, 배관, 전자부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본 배를 만드는데 한국 부품이 들어간다는 의미였죠. 교수님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일본이 개발 중이던 차기 전투기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기술적 난관도 많아서 진행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하셨어요. 나카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이어가셨어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 이걸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덧붙이셨어요. 교수님은 스미스가 인터뷰한 도쿄의 경제 전문가 의견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전문가는 일본이 지금 이중 포위 상태라고 분석했다고 해요. 중국은 자원과 공급망으로 압박하고 미국은 방위비와 무역으로 압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국마저 등을 돌리면 일본은 완전히 고립된다는 경고였어요. 교수님은 일본 주변 지도를 띄우셨습니다. 북쪽의 러시아는 북방 영토 문제로 적대적이고 서쪽의 중국은 센카쿠 열도로 매일 충돌하고 남쪽의 대만은 일본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이 실질적으로 기댈 수 있는 이웃은 한국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나카타가 다시 손을 들려다가 내렸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교수님은 그런 나카타를 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일본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고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라고 하셨어요. 모든 나라는 강점과 약점이 있고 서로 협력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협력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처럼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는 태도로는 안 된다고 설명하셨어요. 이제는 한국이 일본에게 필요한 게 훨씬 많아졌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스미스의 마지막 보고서를 공개하셨어요. 최근 도쿄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스미스의 소감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은 우리가 키워줬다는 우월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없으면 우리가 힘들다는 위기감으로 바뀌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카타가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역사를 돌아보자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사를 간단히 정리하셨어요. 일제강점기 35년, 한국전쟁 이후 경제 재건, 일본의 기술 지원과 차관, 한국의 빠른 성장, 그리고 지금의 역전까지 이 모든 과정이 70년 남짓한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교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해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1970년대 중동 건설붐 때 한국 노동자들이 52도 폭염 속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회사들이 6개월 만에 도망칠 때도 한국은 끝까지 남아서 약속을 지켰다고 설명하셨어요. 그게 50년 후 신뢰로 이어졌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나카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나카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본도 대단한 나라라고 메이지 유신 이후 빠르게 근대화했고 전쟁 이후에도 빠르게 재건했다고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정리하셨어요.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건 약점이 아니라고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이셨어요. 다만 그 협력은 과거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십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일본만 이런 게 아니라고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다고 하시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준비하셨어요. 나카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하는 듯 했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자기가 알던 일본과 교수님이 보여주신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무겁지만 진지했어요. 모두 역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연단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이고 경제력도 막강하죠. 그런데 그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게 교수님 설명의 핵심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사진 하나를 띄우셨어요. 2017년 한국의 거리 풍경이었습니다. 롯데마트 앞에 중국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던 모습이었는데요. 그 옆에는 똑같은 장소에 몇 달 후 사진이 있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사드 보복 때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사드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 높은 곳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무기예요. 한국이 2017년에 이걸 배치하자 중국이 크게 반발했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은 이 무기가 자기네 미사일까지 감시할 수 있다며 화를 냈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당시 중국이 어떤 보복을 했는지 나열하셨습니다. 한국 관광을 금지시켰고 롯데 매장에 불매 운동을 벌였고 한류 콘텐츠 방송도 막았다고 하셨어요.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보복이 성공했냐고 물으셨어요. 강의실이 술렁였죠. 교수님이 그래프를 띄우시며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중 무역액 변화 추이였어요. 사드 보복 직후 잠깐 줄었다가 2년 만에 다시 회복됐고 지금은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셨어요. 중국이 한국을 때렸는데 결국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교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중국이 한국한테 의존하는 게 너무 많아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중국 반도체 수입 의존도 표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43%를 한국에서 가져온다고 나와 있었어요.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은 51%, 2차 전지 소재는 38%였습니다. 교수님은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하셨는데요. 중국이 한국산 부품을 끊으면 중국 공장이 멈춘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쉬운 예를 들어주셨어요. 중국의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삼성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회사 CATL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려면 LG나 SK의 소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이셨어요.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완전히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일본과 비교하셨어요. 중국은 일본 수산물을 전면 금수 조치했다고 하셨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압박이었다고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한국 수산물은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을 때리면 중국이 더 아프니까요. 교수님은 더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사진이었어요. 공항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와서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공항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예우인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비교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총리가 마중 나왔다고 하셨어요.
주석이 아니라 총리였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외교에서 얼마나 큰 차이인지 강조하셨는데요.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왜 중국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설명하셨어요. 첫째는 기술 의존이고 둘째는 대만 변수라고 하셨습니다. 대만 이야기가 나오자 강의실이 더 집중했어요. 교수님은 중국에게 대만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 목표인지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지도를 띄우시며 설명하셨어요. 대만 유사시 한국의 태도가 중국에게 엄청난 변수라고 하셨습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 부산 해군기지, 이 모든 게 대만 유사시 미군 증원에 쓰일 수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은 한국이 중립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대만 상황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적극 개입하면 중국 부담이 폭증하고 한국이 중립을 유지하면 중국은 전략적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끌어당기려 한다는 거죠. 교수님은 정리하셨어요. 중국은 일본은 때려도 한국은 못 때린다고 기술 의존, 대만 변수 이 두 가지가 중국을 묶어둔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한국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한국이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물으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정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의지, 이런 생각들이 한국에서 특히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그 뿌리가 더 깊다고 덧붙이셨어요. 교수님은 왜 그런지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지난 100년간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고 하셨어요. 식민지배 35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세계 최빈국이라는 굴욕하지만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다고 하셨어요.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고 하셨어요. 집에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를 나라에 기부했다는 거였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할머니들이 결혼반지를 빼서 내놓았고 아이들이 돌반지를 가져왔고 젊은 부부들이 결혼 예물을 헌납했다고 하셨습니다. 225톤의 금이 모였다고 하셨어요. 그 돈으로 한국은 빚을 갚았고 3년 만에 위기를 극복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물으셨어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우리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 이런 공동체 의식이 한국 사람들 마음속 깊이 박혀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정신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다고 하셨어요.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싸웠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쳤고 한국전쟁 때 국민들이 폐허를 다시 일으켰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라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간주하셨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특별함을 정리하셨습니다. 위기가 오면 더 강해지는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나라들은 위기가 오면 약해지는데 한국은 오히려 힘이 배가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위기가 왔을 때 우리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뭉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현대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사드 보복 때도 일본 수출 규제 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드 보복 때는 내수 시장을 키웠고 일본 수출 규제 때는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고 코로나 때는 백신과 진단키트를 세계에 수출했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 목소리에 감동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울 때는 진심을 다한다고 하셨어요. 1970년대 중동 사막에서도 2000년대 아프리카 건설 현장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일처럼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신뢰가 됐고 그 신뢰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한국 국기를 띄우셨습니다. 태극기가 천천히 펄럭이는 영상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못 건드리는 건 힘 때문이 아니라고 신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약속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며 쌓아 올린 자산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어요. 나카타도 고개를 들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지만 뭔가 이해한 듯 보였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 강대국은 영토나 군대가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신뢰를 가진 나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셨어요. 유럽도 한국을 찾고 있다고, 나토 국가들이 한국한테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다고 하시며 잠시 화면을 정리하셨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 대단함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조상들이 물려준 정신 위기를 기회로 만다는 힘, 우리라는 마음, 이 모든 게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이 연단을 천천히 오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유럽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유럽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대륙이고 경제도 발전했지만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단어 하나를 띄우셨어요. 나토라는 글자였습니다. 나토가 뭔지 아는 사람 있냐고 물으셨는데요. 몇몇 학생이 손을 들었지만 교수님은 모두를 위해 설명하기로 하셨어요. 나토는 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군사동맹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함께 싸운다는 약속을 한 조직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현재 32개 국가가 가입해 있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이 포함돼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냉전시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나토는 원래 소련과 맞서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1990년대 초 소련이 무너지면서 유럽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평화의 배당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덧붙이셨어요. 평화의 배당금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요. 전쟁 준비에 쓰던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교수님은 유럽 국가들이 군비를 줄이고 그 돈으로 복지를 늘렸다고 설명하셨어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연금 같은 제도를 확대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수님은 표 하나를 띄우셨어요. 유럽 방산 생산 능력 변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숫자들이 충격적이었어요. 냉전 시절에는 전차를 1년에 800대 만들었는데 지금은 95대밖에 못 만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겨우 12% 수준이었어요. 포탄 생산은 더 심각했습니다. 냉전 때는 1년에 100만 발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15만 발밖에 못 만든다고 하셨어요. 85%가 줄어든 겁니다. 군함 건조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에 45척 만들던 게 지금은 8척으로 줄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셨어요. 30년간 평화가 계속되니까 방산 공장을 줄이고 인력도 해고했다는 겁니다. 효율성을 높인다며 비용을 계속 줄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표를 보여주셨어요. 나토 탄약 비축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독일이 20만 발, 프랑스가 15만 발, 영국이 12만 발을 비축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옆칸에 적힌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전쟁 시 하루 소모 예상량이 3만 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은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독일은 7일, 프랑스는 7일, 영국은 6일밖에 못 버틴다고 하셨어요. 유럽 전체가 전쟁하면 일주일 만에 탄약이 떨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일주일이면 너무 짧았거든요.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최신 무기가 있어도 쏠 탄약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전투기가 아무리 좋아도 미사일이 없으면 날 수만 있고 전차가 아무리 튼튼해도 포탄이 없으면 움직이는 철덩어리일 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유럽이 깨달은 걸 정리하셨어요.
우리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탄약을 만들어줄 나라를 찾기 시작했다고 덧붙이셨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지도를 띄우시며 하나씩 체크하셨습니다. 미국은 자기네 탄약도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우크라이나 지원하느라 비축분이 바닥났다는 겁니다. 일본은 방산 수출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고 최근에 풀렸지만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럼 어디로 갔냐고요? 교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한국이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스미스가 보낸 자료를 공개하셨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한국 무기 도입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스미스가 직접 유럽 현장을 취재한 내용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K9 자주포 수백 문, K2 전차 수백 대, 장갑차 수천 대가 계약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K9이 뭔지 설명하자면 한국이 만든 자주포라는 무기입니다. 자주포는 스스로 움직이면서 포를 쏠 수 있는 장비예요. 일반 대포는 한자리에 고정돼 있지만 자주포는 바퀴나 궤도가 달려서 빠르게 이동하며 싸울 수 있습니다. K9은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다고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스미스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토 회원국 군사기지에서 K9 인도식이 열린 사진이었어요. 그 나라 국방장관이 직접 나와서 환영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설명하셨는데요. 보통 무기 인도식에는 중간 관리자들이 나오는데 장관이 직접 나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왜 유럽이 한국 무기를 사는지 3가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품질이라고 하셨어요.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성능이고 K2 전차도 최상위급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둘째는 가격이었어요. 독일제보다 30에서 40% 저렴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셋째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납기라고 하셨습니다. 납기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교수님은 표를 띄우시며 비교해 주셨어요. 독일한테 전차를 주문하면 5년이 걸린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한테 주문하면 2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주포는 더 차이가 났습니다. 독일은 4년, 한국은 18개월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장갑차도 독일은 3년 반, 한국은 14개월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유럽은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데 5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스미스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셨어요. 나토 회원국 국방 관계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를 정확히 지킨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약속보다 빨리 인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고 하셨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은 늘 지연되는데 한국은 정확하다는 평가였어요. 교수님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전시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북한과 휴전 중이라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산업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유사시 24시간 내에 전시 생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유럽은 2년이 걸린다고 덧붙이셨어요. 24시간 대 2년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셨는데요. 평시에는 민수용 제품을 만들다가 전쟁이 나면 하루 만에 군수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장 라인도 바로 바꿀 수 있고 인력도 즉시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이게 70년 휴전 상태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유럽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를 정리하셨어요. 유럽은 평화시대에 맞춰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공장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며 비용을 절감했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전쟁 대비를 계속 유지했다고 설명하셨어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유사시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은 스미스가 보낸 마지막 보고서를 공개하셨습니다. 나토가 한국에 공식 요청한 문서였어요. 탄약 좀 만들어달라는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사실상 SOS라고 표현하셨어요. 세계 최대 군사동맹이 한국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유럽이 30년간 평화에 취해 있었다고 방산 능력을 포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니까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유럽도 한국을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교수님은 정리하셨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유럽도 전부 한국이 필요하다고. 왜냐고요? 한국은 전쟁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70년 넘게 휴전 상태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그 긴장이 지금은 경쟁력이 됐다고 설명하셨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이 전쟁 준비를 계속한 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됐다니. 다른 나라들이 평화를 즐길 때 한국은 대비하고 있었고 그 대비가 지금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능력이 된 거였어요. 교수님은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셨습니다. 중동도 한국을 찾고 있다고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신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다고 하시며 화면을 정리하셨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고조됐어요. 모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중동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교수님이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조명이 교수님께 집중됐어요. 이번 이야기는 특별하다고 하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1983년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으로 돌아가 보겠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우셨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사막이었어요. 교수님은 이곳의 여름 기온이 52도를 넘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52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상상이 안 가실 수 있는데요. 계란을 땅에 놓으면 저절로 익을 정도의 온도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대형 병원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했다고 하셨어요. 미국의 유명한 건설 회사가 계약을 따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미국 엔지니어들이 사막 환경을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낮 기온 52도, 밤에도 40도가 넘는 열기, 수시로 몰아치는 모래 폭풍, 물 부족, 전기 불안정,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에어컨 없이는 일 못한다고 버텼고 숙소 환경이 안 좋다고 불평했고 계약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소송까지 거론했다고 설명하셨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6개월 만에 미국 회사가 철수했다고, 사우디 왕실이 분노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맡긴 프로젝트가 6개월 만에 중단된 거였으니까요.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이번에는 공사 현장 사진이었어요.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교수님은 이게 그 옆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 회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현대건설이었다고 하셨어요. 고속도로 공사를 맡고 있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때 한국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52도 폭염 속에서 텐트에서 자면서 일했다고, 밥도 현장에서 해먹으며 일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한국 노동자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쉬고, 해가 지면 다시 일을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일했다고 덧붙이셨어요. 이렇게 6개월, 1년, 2년을 버텼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가장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한국 회사는 계약 기간 안에 공사를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회사가 6개월 만에 도망칠 때 한국은 끝까지 남아서 약속을 지켰다는 거였어요. 사우디 왕실이 감동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은 그 후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사우디는 그 뒤로 한국 회사만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한다. 도망치지 않는다. 이게 사우디에서 한국의 평판이 됐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평판이 50년간 이어져 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숫자를 보여주셨습니다. 1973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기업이 중동에서 수주한 프로젝트가 4,800개, 총 계약액이 2,880억 달러라고 나와 있었어요. 52년간 쌓아 올린 실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소개하셨어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라카 원전이 뭔지 설명하자면 원자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예요. 원자력은 우라늄이라는 물질을 쪼개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한번 연료를 넣으면 오랫동안 전기를 만들 수 있어서 효율적이지만 기술이 매우 어렵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가 원전 사업자를 공모했다고 설명하셨어요. 미국, 프랑스, 한국이 경쟁했다고 하셨습니다. 세 나라 모두 원전 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표를 띄우셨습니다. 프랑스는 360억 달러의 9년 공기를 제시했고 미국은 380억 달러의 10년을 제시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한국은 200억 달러의 7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미국보다 180억 달러 싸게 3년 빨리 짓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더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이 약속을 지켰다고 하셨습니다. 2024년 모든 원전이 예정대로 완공됐다고 덧붙이셨어요. 교수님은 스미스가 보낸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완공된 바라카 원전의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돔 4개가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교수님은 이게 아랍권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중동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프로젝트라고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1983년 사막에서 시작된 신뢰가 2024년 원전 수출로 이어졌다고. 40년 전 텐트에서 자며 일하던 한국 노동자들의 땀이 지금의 신뢰를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어요.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실제로 중동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먼 사막으로 떠나셨던 분들, 그분들의 땀과 눈물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걸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정리하셨어요. 중동이 50년간 한국만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약속을 지키는 DNA가 국가 브랜드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50년간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며 쌓아 올린 자산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이 다시 연단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마지막 장이라는 말씀과 함께 깊은 숨을 들이쉬셨어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모든 현상을 하나로 꿰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실 수백 명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집중했어요. 리처드 마크 교수님이 화면 없이 질문만 던지셨습니다. 한국을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왜 침묵하느냐고 재차 물으셨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전통적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칠판에 직접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영토, 인구, 군사력, 경제 규모, 4가지 단어가 나타났어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강대국을 판단하던 기준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숫자들이 칠판에 적혔습니다. 한국 영토는 러시아의 17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쓰셨어요. 인구는 중국의 38분의 1, 군사력은 미국에 미치지 못하고 이 기준대로라면 한국은 중견국 정도라고 정리하셨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분필을 내려놓으시며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과연 이 기준이 타당한가요? 영토가 넓다고 강한 나라인가요? 러시아는 세계 최대 영토를 보유했지만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작다고 지적하셨어요. 인구는 어떤가요? 인도는 14억 명을 넘어섰지만 국제 질서를 주도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지표로 세상을 재고 있는 건 아닌지 반문하셨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문장을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21세기 강대국은 그 존재 없이는 세계가 작동할 수 없는 나라다 밑줄까지 그으시며 이게 새로운 정의라고 선언하셨어요. 대체 불가능성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사례를 제시하셨어요. 대만을 예로 들었습니다. 면적 3만 6천 제곱킬로미터의 인구 2,300만, 전통 기준으로는 명백한 소국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대만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의 60%가 마비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역설을 지적하셨어요. 대만은 영토로는 소국이지만 기능으로는 초강대국이라고 하셨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역할이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고 덧붙이셨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냐고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칠판을 지우시고 새로운 숫자들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LNG 운반선 78%, 메모리 반도체 60%, 디스플레이 81%, 2차 전지 35%, 모두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이 수치들의 의미를 풀어주셨어요. 한국 없이는 천연가스 운송이 불가능하고, 한국 없이는 스마트폰 생산이 멈추고, 한국 없이는 디스플레이 제조가 중단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의미라고 강조하셨어요.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한국을 대체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조선 분야는 최소 5년 이상, 메모리 반도체는 3년 이상, 디스플레이는 4년 이상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대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어요. 교수님이 비교 사례를 제시하셨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석유를 대체하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하셨어요. 반면 한국 조선소를 대체하는 건 10년을 투자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러시아보다 한국이 더 대체 불가능하다는 역설이라고 정리하셨어요. 교수님이 오늘 하루를 복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미국은 함정 건조 능력 부족으로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 하셨어요. 일본은 지정학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공급과 대만 변수 때문에 한국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설명하셨어요. 유럽은 방산 생산 능력 상실로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중동은 50년간 쌓아온 신뢰로 한국 기업만 부른다고 정리하셨습니다. 각각 다른 이유지만 결론은 하나라고 강조하셨어요. 모두 한국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강대국의 정의는 시대와 함께 진화한다. 천천히 한 글자씩 읽으시며 설명하셨어요. 19세기 기준으로 21세기를 재단하는 건 시대착오라고 하셨습니다. 영토와 군사력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과 신뢰가 진정한 국력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한국은 이미 강대국이었다고 덧붙이셨어요. 강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의 깨달음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다카이치의 외교 참사부터 미국의 조선 딜레마, 일본의 구조적 고립, 중국의 전략적 계산, 유럽의 방산 위기, 중동의 약속 경제학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최종 통찰을 제시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목격한 건 단순한 한국의 성공담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세계 질서 자체가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한국을 축으로 국제관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문법이라고 정리하셨어요. 힘의 원천이 물리적 규모에서 기능적 필수성으로 이동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연단을 내려오셨습니다. 강의 종료를 알리는 순간이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운이 너무 깊었습니다. 문득 작년 다른 강의에서 들었던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MIT 박사과정생이 한국 불가역성 이론을 연구하다가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지금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는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지만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가 최후에 승리한다는 진리라고 강조하셨어요. 한국이 바로 그 원칙에 살아있는 증명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산발적이었다가 점차 강의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1명, 2명 일어서기 시작했고 결국 수백 명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교수님이 깊이 고개 숙여 담례하셨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 한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 미국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주변국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변방이 아니라 중심축이었습니다. 세계 질서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 중 하나였어요. 그 위치는 운이 아니라 70년 넘게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며 쌓아올린 신뢰 자본의 결과였습니다. 바람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이 신뢰를 계속 축적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약속 이행의 국가로, 위기를 돌파구로 전환하는 국가로,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는 국가로 계속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미국도 변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는 오류를 멈춰야 합니다. 타국을 진정한 동등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고
특히 한국 같은 필수 국가의 전략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세계 모든 국가가 한국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신뢰로, 강제가 아니라 약속으로, 대립이 아니라 협력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이 실증했으니까요. 오늘 하루가 제 인생 궤적을 바꿔놓았습니다. 아침에 입장할 때의 제가 아니에요. 지금 퇴장하는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됐습니다. 국제관계를 보는 렌즈가 교체됐고 한국을 이해하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중동 사막에서 흘린 땀방울이, 공장 야간 교대로 쌓은 노력이, 외환위기 때 헌납한 금부치가 모두 오늘의 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한국이 지금 세계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필연의 귀결입니다. 70년 넘게 단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매번 위기를 성장, 동력으로 승화시키고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주의로 난관을 돌파한 결과입니다. 한국이 이 항로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진정한 상호주의를 체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 속에서 공동 번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솔직히 조금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됐다는 말이 쉽게 믿기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장면들이 있었죠. 강대국들이 흔들릴 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나라. 위기가 올 때마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던 선택들. 이 사연이 특별한 이유는 누군가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쌓여온 태도와 약속, 그리고 책임감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나 숫자보다 보이지 않는 신뢰가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자랑으로만 끝나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위치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지 그건 아직 아무도 단정할 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